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을 돌아보고 내일을 준비하는 오늘장 내일장 일부 진행의 백선혜입니다. 연준의 피벗 기대감 속에서 뉴욕 3대 지수는 모두 상승으로 마감했습니다. 하지만 연준은 시장의 기대감이 과도하다는 메시지를 계속해서 내놓고 있습니다. 우리 양대 시장의 분위기는 사뭇 다릅니다. 지금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으로 매물을 출회하는 가운데 혼조 양상을 펼치고 있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3거래일 연속 상승으로 마감했는데 오늘은 약세 기조가 좀 나타나고 있고요. 일본은행은 통화정책회의를 열었습니다. 마이너스 금리 기조를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했는데요. 시장에서는 마이너스 금리 정책이 내년 상반기에는 종료가 되고 정책을 변환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자동차주들의 흐름도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좋겠고요. 올해 양대 시장 계속해서 혼조 양상을 펼치고 있는 가운데 오늘 오후 4시는 금통위 의사록이 공개될 예정입니다. 이 부분까지 한번 체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저희 방송 유튜브를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서울경제TV라고 검색하시면 저희 방송과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요. 실시간 채팅에도 많이 참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12월 19일 화요일입니다. 오늘장 내일장 1부는 이 시각 보도본부로 시작하겠습니다. 앞서서 살펴보셨던 헤드라인 중에서 3가지를 골라서 심층적으로 다뤄보겠습니다. 오늘은 보도국의 윤혜림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먼저 첫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하림그룹이 우리나라 최대 컨테이너 선사인 HMM을 품습니다. 인수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이 되면서 세간의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 자세히 전해주시죠. 네, 바로 어제 이런 소식이 발표가 됐는데요. 하림그룹과 JKL 파트너스 컨소시엄이 국내 유일 원형 컨테이너 선사인 HMM을 인수할 예정입니다. 산업은행과 해양진흥공사는 HMM 경영권 매각 우선 협상 대상자로 하림을 선정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매각 대상은 산은과 해진공이 보유한 HMM 지분 57.9%입니다. 산은은 향후 세부 계약 조건에 대한 협상을 거쳐 내년 상반기 중 거래를 종결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사모펀드 운용사 JKL 파트너스와 컨소시엄을 꾸려 인수 전에 뛰어들어간 하림은 인수 희망가로 6조 4천억 원을 써냈는데요. 경쟁자였던 동원그룹의 인수가를 근소한 차이로 앞선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하림은 국내 1위 벌크사인 페노션을 계열사로 가지고 있는데 HMM을 인수할 경우 해운 물류를 책임지는 국적선사가 될 것이란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HMM 인수에 성공하면 하림의 총 자산은 42조 8천억 원으로 불어나 재계순위 역시 현재 재계 27위에서 13위로 안착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오늘 인수와 관련해서 하림 측에서 입장문을 내놨다고 했는데 어떤 내용일까요? 네, 세부적인 계약 사항은 나오지 않았는데요. 하림그룹 지주사 하림지주가 오늘 오전 입장문을 냈습니다. 전날 밤 HMM 경영권 매도인 측으로부터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됐다는 통보를 받았다며 앞으로 우선 협상 대상자의 지위를 갖고 매각 측과 성실히 협상을 통해 남은 절차를 마무리해 본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HMM 인수 이후 비전에 대해서도 밝혔습니다. 벌크 전문 해운선사인 페노션과 시너지를 내 HMM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겠다며 안정감 있고 신뢰받는 국적선사로 발전시키겠다는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또 HMM과 페노션은 컨테이너, 벌크, 특수선사로 이상적인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수 있다며 양사가 쌓아온 시장 수급과 가격 변동에 대한 대응력으로 어떠한 글로벌 해운 시장의 불황도 충분히 타개할 수 있다는 포부를 드러냈습니다. 다음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쿠팡이 세계 최대 급의 명품 이커머스인 파페치를 인수했습니다. 쿠팡의 투자 계획이 궁금하네요. 네, 쿠팡이 여기에다가 5억 달러를 투자하겠다는 계획 밝혔는데요. 일단 쿠팡의 모 회사가 현지 시간 18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 파페치 인수 소식을 공시했습니다. 파페치는 샤넬이나 에르메스 등 1,400개 명품 브랜드를 190개국 넘는 곳에서 온라인으로 판매하는 이커머스 업체입니다.
회사 측은 쿠팡의 탁월한 운영 시스템과 물류 혁신을 럭셔리 생태계를 이끈 파페치의 선도적인 역할과 결합해 전 세계 고객과 부티크, 브랜드의 최고의 경험을 선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번 인수 계약으로 파페치가 독점 브랜드와 부티크에 맞춤형 첨단 기술을 제공하고 세계 유수 디자이너들이 전 세계 소비자에게 다가서도록 5억 달러, 우리 돈으로 6,500억 원 규모의 자금을 투입한다는 계획인데요. 쿠팡은 1인당 개인 명품 지출이 전 세계 최고 수준으로 뽑히는 한국은 파페치의 엄청난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독보적인 위치에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김범석 쿠팡 CEO는 파페치는 명품 분야의 랜드마크 기업으로 온라인 럭셔리 명품 리테일이 미래임을 보여주는 변혁의 주체라면서 앞으로 파페치는 비상장사로 안정적이고 신중한 성장을 추구함과 동시에 세계에서 가장 독보적인 브랜드에 대한 고품격 경험을 제공하는 데 다시 한번 주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현재 파페치는 뉴욕 증시에 상장이 돼 있는데 쿠팡에 인수된다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네, 방금 살짝 언급을 드렸는데 이제 비상장 회사로 전환이 될 예정입니다. 파페치는 지난 2007년 창업된 이후 급속도로 성장하면서 2018년 뉴욕 증시에 상장이 됐는데요. 이제 비상장 회사로 전환이 될 예정입니다. 쿠팡은 투자사 그린옥스 캐피탈과 함께 파페치의 모든 비즈니스와 자산을 인수하는 목적으로 합자 회사인 아테나를 설립하고 아테나는 인수대금 명목으로 파페치와 대출 계약을 체결해서 5억 달러를 지급하기로 했다고 공시했습니다. 아테나 지분은 쿠팡이 80.1%, 그린옥스 펀드가 19.9%를 각각 소유합니다. 쿠팡은 영국법에 의거한 사전 회생 절차를 통해 아테나는 파페치의 모든 비즈니스를 인수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마지막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올해 들어 모두 19곳의 건설사가 부도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년 만에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는데 이유를 어디서 찾을 수 있나요? 일단 공사비 증가, 유동성 악화 등이 원인으로 좀 꼽히고 있습니다. 오늘 건설산업 지식정보 시스템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12월까지 부도난 건설업체는 총 19곳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지난 2020년 24곳 이후 가장 많은 수준인데요. 면허별로는 종합건설업체가 8곳, 전문건설업체 11곳 등입니다. 전문건설업체에 비해 사업 규모가 상대적으로 큰 종합건설업체의 경우 부도난 회사가 지난 2019년 12곳 이후 가장 많은 겁니다. 전문건설업체의 경우 지난 2021년과 같은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1년 새 건설사 폐업은 증가하는 추세였는데요. 올해 1월부터 11월 누적 종합건설사 폐업 신고는 366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1% 급증했습니다. 같은 기간 전문건설사 폐업 신고는 전년 동기 대비 20.99% 증가한 1,729건으로 조사됐습니다. 업계에서는 사업을 무리하게 확장해 문제가 되는 곳도 있지만 금융권 대출 규제 강화 등으로 사업자금 확보가 원활하지 않은 곳이 있어 부도가 늘어났다고 전했습니다. 또 원자재값 상승 등 여러 요인으로 내년에도 건설 사업 회복이 쉽지 않다고 점쳐지는 상황에서 부도 건설사가 늘어날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놓으며 정부가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등을 선제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네, 오늘 이 시각 보도본부에서는 할인과 쿠팡의 인수 소식부터 그리고 우리나라 건설사의 부도 소식까지 전해드렸습니다. 보도국 윤혜림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시황센터 연결해서 이 시각 시장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최유정 캐스터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시황센터 최유정입니다. 간밤 미증시는 피벗 기대감에 완만한 상승세 보이며 연준의 발언을 주시하는 모습이었는데요. 하지만 오늘 국내 증시는 미증시와는 디커플링 현상 보이며 다소 주춤한 모습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양시장 0.1% 미만의 소폭의 하락세로 출발해 코스피 현재 0.04% 하락세 보이고 있고요. 오늘 코스닥은 0.5% 넘는 빨간불 켜내면서 855포인트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보다 자세한 지수 상황 코스피 먼저 살펴보시죠. 오늘 코스피 시장은 어제와는 마찬가지로 상승하는 동력을 찾기가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오늘 홍해 지정학적 리스크 때문에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해운주 오름세 보이고 있고요. 또 업황 턴어라운드 기대감과 컨퍼런스 일정 대기 속 제약
바이오 안에서 헬스케어 쪽이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피 시장 안에서는 헬스케어, 운송, 화학 업종이 강세를 보이는 가운데 오늘 코스피 0.08% 하락한 2,564포인트에서 출발해 좁은 폭의 등락 보여주고 있는데요. 현재는 보합권에서 등락 보여주다 0.03% 파란불 켜내면서 2,566포인트 지나가는 모습입니다. 이어서는 수급통에서 보다 자세한 흐름 살펴보시죠. 반등한 달러에 외국인 장 초반까지만 해도 현선물 시장 모두에서 발을 빼는 모습이었는데요. 하지만 11시를 기점으로 선물 시장에서 외국인이 매수로 전환하면서 현재 3,500계약 넘게 담아내고 있고요. 하지만 코스피 시장에서는 1,100억 원 넘게 팔아내는 모습입니다. 오늘 개인과 기관 동반 매수세 보여주고 있고요. 오늘 개인은 중형주와 운수창고 업종에서 대거 매수세 보이면서 1,000억 원 넘게 사들이고 있고요. 오늘 기관은 100억 원에 조금 미치지 않는 96억 원 소폭 담아내는 모습입니다. 이어서는 코스닥도 살펴보실 텐데요. 오늘 코스닥은 양도세 요건 완화 기대 심리가 이어지면서 오름세에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락문화, 금융, 제약 중심으로 강세인 반면 인터넷, 섬유, 의류 쪽은 부진한 흐름 이어지고 있는데요. 오늘도 업종별 순환매 장세는 이어지고 있습니다. JYP 신규 보이그룹인 넥스지가 대비 임박했다는 소식에 JYP를 필두로 엔터 관련주 오름세 보이고 있고요. 또 조각투자 증권신고서 승인 임박 소식에 STO 관련주도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닥은 0.07% 하락한 850포인트에서 출발해 역시나 좁은 폭의 등락 보여주고 있는데요. 현재는 코스닥 0.56% 상승한 855포인트 지나가는 모습입니다. 이어서 수급통에서 보다 자세한 흐름 살펴보시죠.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는 개인만이 매수 우위 보여주면서 지수 상승을 견인하는 모습입니다. 오늘 개인 1,000억 원 넘게 사들이고 있고요. 오늘 기관은 금융투자 쪽에서 대거 덜어내면서 장 초반 매수세 보이다 매도로 전환한 모습입니다. 현재 120억 원 넘게 팔아내고 있고요. 오늘 외국인도 600억 원 가까이 팔아내면서 매도 흐름 이어나가는 모습입니다. 이어서는 섹터별 흐름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상승하는 섹터, 시스템 반도체 관련주입니다. 정부가 반도체를 비롯한 5대 중점 전략 분야에 102조 원 플러스 알파를 공급한다는 소식에 오늘 시스템 반도체를 비롯한 CXL 등 반도체 관련주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나 어버브 반도체는 최근 삼성전자와 대규모 MCU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는 소식에 오늘 상한가로 직행한 모습인데요. 현재는 29%대 오름세 보이면서 3,29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AD칩스 역시나 가격 제한폭까지 오른 모습이고요. 오늘 퀄리타스 반도체와 매커스도 강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서는 하락하는 섹터도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하락하는 섹터는 2차 전지 관련주입니다. 미국이 전기차 보조금 지급 제외 기업에 대한 세부 지침을 발표하면서 국내 배터리 부품 기업이 수혜를 볼 것이라는 기대감에 강세 보였었는데요. 하지만 하루 만에 차익 매물이 출회되면서 오늘 부진한 흐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가장 약한 것은 SKIE테크놀로지입니다. 현재 6% 가까이 내림세 보이고 있고요. 이어서는 덕산 테코피아도 3.5% 넘게 파란불 켜내고 있습니다. 이상 오늘장 시황 살펴봤습니다. 오늘 시황도 남은 시황도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현명한 투자 전략 세워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시황센터 최유정이었습니다.
시시각각 변하는 시장의 이슈와 주가의 변동성에 투자 전략을 업데이트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루크투자연구소의 임순재 대표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대표님 어제 좀 해운주들이 전반적으로 강세 흐름을 보였습니다. 네. 수혜주 운하와 관련해서 이슈가 나왔었는데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오늘은 또 살펴보니까 다시 또 하락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섹터 안에서는 HMM과 KS 해운만이 빨간불을 켜고 있고 나머지 종목 모두는 좀 파란불로 전환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컨테이너선에 이어서 이제 유조선까지 수혜주 운하를 우회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럼 국제 유가에 영향을 줄 텐데 해운주의 주가 이제 오늘 이슈에 따라서 어떻게 좀 반응한다고 보시나요? 일단 뭐 지정학적 리스크가 이제 커지면서 이제 해운주도 그거에 대한 이제 반대 수혜가 이제 기대가 된다라는 그런 얘기 때문에 해운주가 좀 강한 그런 모습을 좀 보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예멘 반군이 그 하마스를 이제 지지하면서 홍해를 지나가는 그다음에 친이스라엘 그런 이제 지지 국가들에 대한 선박들을 공격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뭐 지난 밤까지 총 12척의 이제 선박이 지금 공격을 받은 그런 상황입니다. 이렇게 이제 지정학적 리스크가 있다 보니까 글로벌 해운사들이 이제 홍해 쪽을 이제 통하지를 않고 이제 남아공의 희망봉을 이제 우회하는 그런 이제 노선으로 지금 전환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지금 현재 그 수혜주 노선보다 이제 남아공을 이제 우회를 한다라고 하게 되면 뭐 그러니까 선박 운항 기간이 한 7에서 8일 정도 더 걸리게 되고요. 네. 그러다 보면 이제 관련된 이제 여러 가지 제반 비용들도 이제 증가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관련된 이제 운임도 상대적으로 조금 강한 그런 오름세를 이제 보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과연 이제 해상 운임이 어떻게 이제 발전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그 홍해에 관련된 그러니까 운항 중단이 얼마만큼 지속되느냐가 같이 이제 맞물려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만약 이런 이제 그 홍해의 운항 그 제한 기간이 길어진다라고 하게 되면 관련된 해상 운임 관련된 특히 이제 컨테이너 지수인 이제 SCFI 관련된 지수가 좀 더 큰 폭으로 상승할 가능성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이와 더불어 이런 이제 이런 운임뿐만 아니라 이렇게 홍해 특히 이제 수에즈 운하를 통과하는 배들이 보통 연간 19,000척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이제 50여 척의 배가 이제 수에즈 운하를 통과하게 되는데요. 이런 이제 통과가 이제 안 된다라고 하게 되면 그만큼 글로벌 이제 공급망에 상당한 좀 차질을 미칠 가능성도 있다라는 점도 같이 주목을 해서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다만 이제 금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해운 업체들의 이제 주가가 조금 이제 차별화를 이제 보이고 있는데요. 네. 그런 이유는 아마 HMM 매각과 관련된 움직임에 시장은 좀 더 주목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뭐 전일 하림이 이제 HMM의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이 되면서 뭐 HMM을 인수하는 하림 같은 경우는 주가가 좀 급등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였고요. 뭐 HMM 같은 경우는 이제 인수 주체가 결정이 되면서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 좀 제거된다라는 측면에서 강한 모습을 보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동원산업 같은 경우는 하림하고 경쟁을 하다가 이제 탈락을 했는데 네. 이렇게 탈락을 했던 측면에서 어떻게 보면 시장에서 이제 재무적인 이제 위험성이 줄어들었다라는 측면에서 좀 긍정적으로 보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페노션 같은 경우는 HMM을 직접적으로 인수하는 이제 인수 주체로 부각이 되면서 이번에 이제 인수하는데 많은 이제 비용이 발생을 하니까 그런 이제 비용 발생에 대한 그런 뭐 재무적 리스크가 부각이 되면서 좀 하락을 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지정학적인 리스크에 더해서 매각 이슈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해상 물류 이슈가 좀 계속해서 거세진 상황 속에서 지금이라도 해운주를 공략해 봐도 괜찮을까요? 일단 뭐 공략은 조금 더 천천히 하셔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뭐 일단 지금 뭐 홍해 관련된 이제 운항이 중단이 됐다라고 하게 되면 만약 이게 심각하게 받아들여진다라고 하게 되면 뭐 해상 운임이 급등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일 텐데 실질적으로는 해상 운임 측면에서 보면 그렇게 크게 움직이지는 않고 있습니다. 물론 컨테이너 운임 지수인 SCFI를 기준으로 본다라고 하게 되면 뭐 지난 이제 최근 한 열흘 동안에 그 운임이 한 10% 정도 올랐습니다. 물론 이게 홍해를 지나가지 못하는 거에 따른 그런 이제 반대급부적인 거지만 그렇다고 그 이상으로 뭐 급등한 건 아니고 지금 일단은 뭐 상승폭이 생각보다는 그렇게 크지 않다라는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벌크선 운임이 이제 BDI 지수 같은 경우는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지금 빠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지난 이제 12월 4일 날 3,346포인트를 고점으로 해서 그러니까 어제였죠. 어제 BDI 지수는 2,288포인트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최근 한 2주 조금 넘는 기간 동안에 이제 1,000포인트 넘게 하락을 할 만큼 이렇게 뭐 BDI 지수 같은 경우는 이런 그러니까 홍해를 지나가는 거에 큰 영향을 못 받았다라고 본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 상황에서 운임 지수가 그렇게 강하지 않은 그런 상황이 이어진다라고 하게 되면 해운 업체들의 실적 개선세도 상당 부분이 좀 지연될 가능성은 있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좀 더 지켜보시는 게 좀 더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홍해에서 운행 중단 사태가 어느 정도까지 지속될지 살펴보시고 BDI 지수의 추이까지 한번 살펴보셔야겠습니다. 인수전과 관련된 이야기를 좀 넘어가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HMM 인수전 본게임이 좀 시작이 됐습니다. 할인그룹이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이 됐는데 그런데 이 HMM 노조의 반발도 거센 모습입니다. 일단 할인그룹의 해운 계열사가 두 개잖아요. 이제 이렇게 네, 된다면요. 그렇죠. HMM과 페노션의 주가 흐름을 살펴보니까 오늘 페노션의 경우에는 8% 넘게 지금 시간 기준으로 빠지고 있고요. 반면에 HMM의 경우에는 8% 넘게 오르면서 주가의 온도차가 좀 극심한 상황입니다. 변동성이 계속해서 나타날 것 같은데 어떤 변동성을 좀 저희가 염두에 두면 좋을까요? 네, 이게 뭐 가장 주목해서 보셔야 될 게 승자의 저주 관련된 부분이다라고 보여집니다. 이번에 이제 하림이 HMM을 인수하는 비용이 총 6조 4천억 정도가 지금 소요될 걸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절반 이상이 이제 은행 채권단을 통해서 이제 차입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6조 4천억 중에서 3조 4천억 정도를 이제 차입을 하게 되고요. 3조 원 정도를 이제 하림 자체적으로 이제 자금을 확보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렇지만 이제 이 3조를 이제 내용을 이제 또 뜯어놓고 본다라고 하게 되면 뭐 자체 자금은 한 7조 5천억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PF 자금은 한 7,500억 정도 됩니다. 그리고 영구채 발행, 그다음에 펜오션의 선박을 이용한 이제 자산 유동화 자금으로 이제 구성이 된다라고 보면 실질적으로 하림이 HMM을 인수하는 금액의 뭐 상당 부분을 차입을 해서 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만약 지금 뭐 그러니까 해운업이 상당히 호황이 돼서 충분하게 이제 영업이익이나 뭐 이런 이익이 발생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 이런 부분을 뭐 커버할 수 있다라고는 보지만 만약 해운 그런 업황 자체가 뭐 지금과 같이 좀 지지부진한 상황이 좀 이어진다라고 하게 되면 향후에 이러한 그 이제 자금을 차입한 거에 대한 그런 이제 재무적인 리스크가 부각이 될 가능성도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그런 이제 우려감 때문에 오늘 펜오션 주가가 상대적으로 좀 약세를 보이고 있다라고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이런 이제 컨테이너선 같은 경우에는 올해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신규 선박들이 지금 투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코로나 때 원체 이제 해상 운임이 높이 올라갔기 때문에 해운사들이 이제 대규모의 이런 컨테이너선을 발주했는데요. 올해서부터 이렇게 이제 발주한 물량들이 일부들이 이제 계속 그러니까 인수가 되면서 지금 투입이 되다 보니까 해상 운임 자체가 그렇게 올라가지 못하고 계속 좀 하락세를 겪고 있었다라는 점도 같이 좀 주목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 이런 게 뭐 재무적인 리스크가 없다라고 하게 되면 펜오션과 HMM 간에 펜오션이 HMM을 인수하는 건 뭐 양사 기간 그러니까 업황을 이제 하고 있는 그 내역을 본다라고 하게 되면 시너지를 충분히 발휘할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뭐 HMM 같은 경우 국내 대표적인 이제 컨테이너선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펜오션 같은 경우는 국내의 대표적인 벌크선사입니다. 그러니까 양사 간이 현재 하고 있는 그런 이제 그 영업행할 활동이 좀 다른 그런 이제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양사가 이런 걸 합쳐서 운영한다라고 하게 되면 업황이 한쪽이 좀 부진하다라고 해도 나머지 한쪽에서 이제 그걸 커버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과거에 이제 현대상선, 그러니까 HMM의 전 회사죠. 현대상선일 때도 보면 컨테이너 부분이 한 매출의 50%, 그다음에 비컨테이너 부분이 50% 정도를 차지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좀 포트폴리오 차원에서 상당히 좀 안정적인 그런 구조를 가져갈 수 있다라는 거는 장기적으로 보면
그 재무 안정성이 만약 확보가 된다라고 하게 되면 긍정적으로도 볼 수 있는 내용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컨테이너선과 벌크선을 모두 포함을 하면서 상호 보완이 될 수도 있겠지만 일단은 해운 업황 자체가 좋아져야 하는데 어떻게 될지 한번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내년엔 또 국제유가 전망을 두고 올해와 좀 비슷하게 좀 안정적인 상황이 유지될 것을 관측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홍해에서 지정학적인 리스크가 드리워져 있으면서 유조선까지 돌아가게 된다면 비용적인 문제가 있을 텐데 이렇게 되면 국제유가가 또 급등할 가능성도 염두에 둬야 하지 않을까요? 일단 뭐 홍해 이슈로 뭐 유가 상승은 좀 제한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뭐 기본적으로 뭐 호르무즈 해협이 이제 문제가 생겼다라고 하게 되면 뭐 국제유가에 뭐 직접적으로 뭐 큰 폭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는데요. 홍해 쪽으로 간다라는 거는 지금 뭐 중동에서 이제 유럽으로 이제 그 수출되는 석유가 이제 가장 큰 타격을 입는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일단 뭐 그 부분에 물론 이제 일부 타격은 있겠지만 대부분 뭐 우회 노선이 있습니다. 뭐 남아공의 희망봉을 돌아가면 되기 때문에 뭐 조금 시간은 더 걸릴 수 있다라고는 하지만 그 부분이 있고요. 특히 또 하나가 중동 지역에서의 생산되는 그 석유의 상당 부분은 아시아 지역으로 수출이 됩니다. 그러니까 뭐 특히 뭐 중국이나 우리나라, 일본 쪽으로 수출이 많이 되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홍해가 막힌다라고 해도 그 영향권은 좀 제한적이다라고 보여집니다. 다만 지금 이제 홍해의 그 선박들을 공격하는 게 예멘 반군인데요. 예멘 반군이 만약 사우디에 있는 유전을 과거처럼 공격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 약간 좀 양상이 좀 달라지겠죠. 네. 뭐 2019년도에 예멘 반군이 사우디의 주요 유전들을 공격을 한 전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당시에 사우디가 그 원유 생산량이 이제 급속히 줄면서 유가가 10% 넘게 급등한 전례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최근에 뭐 사우디하고 이제 미국 간에 좀 틀어지는 부분이 좀 약간 있고요. 사우디도 지금 뭐 팔레스타인과의 뭐 그렇게 나쁜 관계는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걸 감안하다라고 하게 되면 예멘 반군이 사우디를 공격할 가능성은 좀 상대적으로 낮다. 그렇다 보면 뭐 지금 상황에서 유가는 뭐 예멘 반군에 의해서 발생되는 이런 유가의 상승 부분은 좀 제한적일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홍해 이슈에 따라서 유가 상승 좀 제한적일 것이다라고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또 HMM을 포함해서 글로벌 운송사들은 우회로를 이용하겠다고 이제 대표님 말씀처럼 밝혔습니다. 그럼 이렇게 거리가 늘어난 만큼 연료 비용의 증가도 우려가 되는데 관련 수들의 주가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네, 뭐 선사들이 이제 뭐 비용이 많이 발생한다라고 하게 되면 뭐 그만큼 운임을 올릴 것으로 이제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러다 보면 해운사들 입장에서 보면 좀 긍정적으로 볼 수도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그보다는 지금 뭐 좀 더 크게 본다라고 하게 되면 이렇게 이제 그러니까 남아공으로 우회한다라고 하게 되면 선박의 이제 운행 기간이 길어질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러다 보면 이런 선박의 회전율이 상당 부분 좀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거에 따라서 이제 특히 이제 컨테이너선 같은 경우는 컨테이너의 순환이 늦어진다라고 하게 되면 공급망 차질이 불가피하거든요. 그러니까 코로나 때 공급망 차질을 빚었었던 가장 큰 이유는 컨테이너 부족에서 발생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태가 다시 재현될 가능성에 대한 부분, 특히 이제 홍해가 오랫동안 막혀 있다라고 하게 되면 그만큼 컨테이너선의 운행 횟수가 줄면서 컨테이너에 대한 이제 이런 그 회전이 줄어들면서 공급망에 대한 차질 부분이 발생할 가능성은 있으니까 뭐 그런 부분은 조금 뭐 생각해서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공급망에 대한 부분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해운 전반적으로 좀 살펴봤는데 탑픽 종목 이 안에서 가지고 오셨을까요? 네, 이 중에서 대한해운 조금 관심 있게 좀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뭐 국내 이제 대표적인 이제 벌크 선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계열사의 대한해운 LNG 라는 이제 회사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LNG를 이제 운반하는 그런 전문 운반 해운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LNG에 대한 뭐 최근에 이제 물동량이 증가하면서 관련된 실적이 상당히 호조를 보이면서 대한해운의 전반적인 실적도 상당 부분 이제 방어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이제 대한해운 LNG 같은 경우에 3분기 영업이익이 이제 329억을 기록을 했는데요. 전년 대비 85% 증가를 했고요. 올해 누적 이익 금액만 774억으로 작년 대비 3배 이상 증가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LNG선의
운반에 따라서 실적이 상당 부분 좋아진다라고 보여지고요. 특히 이제 올해 신규로 이제 두 척을 에너지 기업이 이제 쉘사와의 이제 계약에 투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아마 4분기 그다음에 내년에도 실적이 개선될 것이다라고 보여지고요. 특히 이제 BDI 지수가 최근에 좀 하락세를 좀 보였는데 지금 대한해운 같은 경우는 이제 전용선 중심으로 정기선 매출 비중이 뭐 다른 이제 벌크선사에 비해서 높은 그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90% 정도 이제 달한다라고 하니까요. 그만큼 이제 안정적인 수익 구조를 갖고 있다라는 점도 이런 BDI 지수의 변동에 상대적으로 좀 덜 민감하게 움직일 수 있다라는 것도 주목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중국 이제 경기가 만약 내년서부터 회복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그만큼 이제 중국발 물동량이 증가한다라고 하게 되면 관련된 이제 BDI 지수가 회복을 하면서 전반적으로 좀 실적 측면에서 보면 긍정적으로 볼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뭐 최근 이제 BDI 지수 상승으로 해서 주가가 좀 급등을 했다 조금 조정을 받았는데요. 뭐 지금 뭐 한 2,100원 선에서는 충분히 매수가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목표 주가는 2,400원, 손절은 1,900원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탑픽 종목으로 대한해운 짚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루크투자연구소의 임순재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도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마켓리더의 시선으로 글로벌 경제와 산업 트렌드를 체크하고 이걸 수익으로 연결해보는 시간, 고수의 선택 시간입니다. 오늘은 미중산업경제연구소의 조용찬 소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소장님과 이야기 나눠볼 주제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의 주제입니다. 시장은 지금 금리 인하 기대감에 들떠 있습니다. 연준에서 이제 뒤늦게 진화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인하 시점은 언제일지 자세한 내용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FOMC에서는 금리 인상 사이클이 끝났음을 시사했습니다. 이제 금리가 이제 인하될 것이라는 이야기를 내놓고 있는데 그러면 금리는 어디까지 좀 내려갈 것이라고 보시나요? 네, 뭐 FOMC 끝난 다음에 발표된 점도표에 따르면은 내년 말까지는 최소 3차례 정도 금리 인하가 확실시되고 있는데요. 현재 미국의 10년물 국채 수익률의 이론적인 그 가격은 3.9%입니다. 이론적인 가격을 산출하는 공식은 간단한데요. 잠재 성장률에 기대 인플레이션을 더하고요. 여기에 양적 긴축에 따른 금리 인하 효과를 계산하면 됩니다. 3.9%가 나왔는데 이 때문에 오늘 미국의 10년물 국채 수익률은 3.94% 정도로 기록을 했습니다. 이제 앞으로 금리 인하가 얼마만큼 더 떨어질 수 있느냐를 보아야 되는데요. 이 때문에 현재 그 금리와 관련해서는 평균적으로 금리 인상을 중단하고 난 다음부터는 1.3%포인트 정도가 떨어졌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지난 7월 달에 금리 인상을 중단을 했는데 이 당시에 4% 금리였기 때문에 앞으로 8개월 뒤에는 최대 2.7%까지 떨어질 수 있을 거로 보고 있고요. 하지만 10월 달에 미국의 10년물 국채 수익률이 4.9%까지 높아졌습니다. 이를 기준으로 하면은 3.7에서 3.6 정도까지 금리가 떨어질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경기 연착륙이 가능하다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3.6%가 10년물 국채 수익률이 떨어질 수 있는 마지노선, 그리고 경기 경착륙을 예상했던 사람들은 최대 5번 정도 금리를 인하한 내년에는 2.7%까지 떨어질 것으로 보면서 주시장의 상승 랠리가 계속이 진행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네, 연착륙과 또 경착륙을 예상했던 사람들의 시나리오가 좀 다른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경기가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지 좀 전망을 해주셨는데 과거에 미국에서는 또 금리 인상이 종료된 뒤에 주식과 채권 시장 상승 랠리 기간과 또 상승률은 어느 정도로 집계가 됐을까요? 네, 이제 앞으로 금리 인상의 폭이 더 중요하는 그런 측면인데요. 이 때문에 뭐 금리 인상이 이제 계속 진행이 된다는 측면에서 빅스 지수, 공포 지수 같은 경우는 12선으로 떨어졌고요. 또 채권 시장의 변동성 지수인 무브 지수 같은 경우에도 115선까지 바닥 수준까지 지금 떨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이제 과거에 금리 인상이 중단된 시점부터 한 9개월 뒤에 금리가 인하되기 시작했는데요. 이 당시에 채권 시장들 같은 경우에는 어떤 경우에도 화랑장세가 펼쳐졌습니다. 6개월간 보면은 7% 상승을 했고요. 1년간은 보면 12%, 그리고 2년간은 20%라는 아주 놀라운 수익률을 줬습니다. 반면에 주식시장은 그때 상황에 따라서 상당히 다르게 나타났는데요. 이 IT 거품이 붕괴됐던 2000년 같은 경우에는 S&P 500의 주가 수익 비율이 25배 정도로 고평가됐기 때문에 주시장은 2년간에 걸쳐서 20% 정도 하락한 적이 있습니다. 이때를 제해놓고 나머지 기간 동안을 보면은 모두 주가가 상승을 했는데요. 과거 평균 한 1년 정도로 보면은 주식시장은 한 23% 내 상승을 보였고요. 또한 2년 정도로 보면은 34% 전후에 아주 높은 수익률을 줘왔다는 점에서 주시장 같은 경우에도 이번에 금리 인하 초기 국면에서는 채권 시장 그리고 주시장도 모두 같이 상승하는 골디락스 장세가 찾아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나 보여집니다. 아무래도 현재 경제 상황이 1990년도가 비슷하게 닮아져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이제 앞으로 주시장의 최대 그 화두는 패드가 금리 인상과 관련해서 베이비 스텝으로 천천히 밟느냐 아니면 조금 더 속도감을 내느냐에 따라서 주시장, 채권 시장에 반응하는 속도도 좀 달라지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연준의 기조에 따라서 주식시장과 채권시장 반응이 달라질 것이고 지금의 장세가 1990년대와 비슷한 만큼 한번 그 점도 체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특별한 몇몇 가지 경우를 제외하고 좀 상승률이 20에서 30% 정도로 나타났던 시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난주에 베이징에서의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이슈로 좀 넘어가서요. 내년에 경제 운영 방침을 확정하는 중앙경제공작회의가 열렸습니다. 그럼 내년 경제 정책의 방향은 어떻게 결정됐을까요? 네,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안정 속에 성장을 추구한다는 그 표현이 정확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아무래도 안정을 유지하는 것은 작년에 중국 같은 경우는 300만 개 기업이 파산을 했습니다. 올해도 계속 많은 기업이 좀 파산을 하고 있고요. 또한 새로운 시위들이 매일 200건 이상 일어나다 보니까 사회 안정을 상당히 중시하는 정책을 쓴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내년에도 삼보 정책이 강화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민생을 계속 유지시키는 정책, 현재 급여를 유지시키고 경영의 연속성을 계속 보장한다는 정책입니다. 이 때문에 지방정부뿐만 아니라 중앙정부의 재원이 삼보 정책에 계속 쓰이기 때문에 내년에는 소비 자극 정책이라든지 대규모 경기 부양을 하기에는 상당히 어렵지 않나 보여집니다. 또 한 가지는 설립 후파라고 해서 그동안에 유지됐던 정책을 재검토하는 작업들이 내년도에 실시가 되는데요. 이 때문에 부동산과 관련해서는 앞으로 좀 더 적극적으로 금융 지원을 해줄 가능성이 높지 않나 보여집니다. 아무래도 중국에서는 빈곤층이 지금 출현하고 있는데요. 중국 같은 경우에는 알리바바의 직원이 20대 후반이지만 알리바바에 취업을 해서 주택을 3채나 가질 정도로 차이나 드림을 꿈꿨다는 것을 상당히 홍보해 왔습니다. 현재는 이들 빚을 빌려 쓴 젊은 층들 같은 경우에는 실제 집값이 항저우를 중심으로 해서 70% 하락했고요. 3, 4선 도시를 중심해서 반토막이 났다는 측면에서 현재 은행 대출금을 갖고 난 다음에 집값을 청산했을 경우는 몇 푼 남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집값 안정에 가장 우선순위를 두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안정 속에서 성장을 좀 추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런데 중국의 11월 소비자 물가 지수는 3년 만에 최저치로 떨어졌고 생산자 물가 지수 역시도 하락폭이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대규모로 경제 부양책을 내놓고 있는 상황 속인데 이런 상황 속에서 디플레이션이 더 확대되는 이유는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지금 중국 경제는 저체온증에 빠져 있는데요. 이를 잘 보여주는 게 소비자 물가 지수가 2개월 연속 마이너스 폭이 계속 확대되고 있다는 겁니다. 특히 중국 같은 경우에는 돼지고기가 전체 식탁의 주요한 기준 물가가 되는데 지난 그 11월 달만 하더라도 돼지고기 가격이 30% 넘게 급락할 정도로 돼지고기도 지금 수요가 일어나지를 않는 상황입니다. 중국의 디프레이션이 얼마나 깊은지 또 얼마나 오래 갈지 보여주는 지표가 중국의 청년 실업률인데 6월 달을 마지막으로 해서 지금 발표가 되지 않고 있고요. 또 가계 물가 예측 지표라든지 소비자 심리 지수와 관련된 설문조사도 발표하지 않을 정도로 디프레이션이 상당히 심화되고 있기 때문에 젊은 층을 중심으로 해서는 지갑을 닫는 이런 모습이 계속 진행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현재 중국 같은 경우에는 재고 조정이 끝난 부분이 전자 부분이라도 통신 부분이 되는데 재고 조정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가격 할인 경쟁이 지금 멈추지를 않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11월 달에 자동차나 오토바이 같은 내구재 같은 경우에도 가격이 5% 넘게 급락을 했고요. 스마트폰 같은 경우에도 3.7%나 가격이 하락을 했다고 합니다. 어느 나라든지 간에 디프레이션이 찾아오면 경제가 악영향을 받기 때문에 중국의 이런 디프레이션과 관련된 공급 과잉 물자들이 다른 나라에 수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미국이나 EU, 우리나라, 일본 같은 경우에도 중국발 디프레이션이 수입되지 못하도록 차단한다는 점에서 중국과 관련된 세이프가드 발동이나 그리고 반덤핑 관세 발동이 내년도에는 본격화될 수 있다는 점에서 무역과 관련된 갈등이 좀 더 일어날 소지는 항상 있어 보입니다. 네, 중국 경제 자체 저체온증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계속해서 실업률도 발표하지 않고 소비자 심리와 관련된 발표도 내놓고 있지 않습니다. 앞으로 더욱더 무역 갈등이 심화될 것이다라고 정리를 해주셨는데요. 또 중국의 물가 지표가 발표된 뒤에는 중국을 대표하는 50개의 대기업으로 구성된 지표인 홍콩 H지수가 5,600선 그리고 상하이 종합지수는 3,000선이 붕괴가 됐습니다. 정책 지지선이 깨지면서 중국의 연기금 등을 동원해서 매수에 나서기로 했는데 신규 매수 규모는 어느 정도 되나요? 네, 지금 중국 경제와 관련해서는 디프레션 빠져 있고요. 또 주시장은 삼각포대에 맞아서 침몰하기 일보 직전입니다. 이 때문에 중국 증시가 계속 상승하는 것은 좀 상당히 어렵지 않나 보여지는데요. 주가를 끌어올리기 위해서 중국 정부는 연기금을 통해서 주가의 이제 부양에 내년도부터 적극적으로 나설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때문에 주식 투자 비중은 연기금이 현재 40%를 내년에는 70%까지 끌어올릴 예정으로 있고요. 선물 투자도 허용을 한다고 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민간 기업의 미공개 주식도 사들일 수 있게 했는데요. 현재 연기금의 그 자산 규모는 580조 원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이 중에 이제 10%만 주식을 샀을 경우에는 58조 원 정도 신규 매수가 예상이 될 수가 있는데요. 하지만 중국의 A 증시의 시가총액은 일경 4,300조 원이기 때문에 단기적인 반등 효과밖에 없지 않나 보여집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내년 4월 달을 고비해서 우리나라에서 ELS 펀드들 같은 경우는 만기가 돌아오는데요. 아무래도 이때쯤 해서 주시장이 조금 더 곤란을 겪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아무래도 연기금을 통해서 주식 매수에 본격적으로 나서는 것은 미국의 그 벤처 투자 자금들이 이제 제로 수준까지 떨어졌고요. 또 중동계 자금도 중국 투자에 지금 상당히 꺼리고 있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국간의 마지막 금고 열쇠까지 털어서 주시장을 부양한다는 측면에서는 중국 증시와 관련해서는 좀 반등할 때마다 위험 관리 차원에서 조금 주식을 좀 줄여주시는 전략도 좋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네, 중국에서 대규모로 계속해서 연기금을 동원해서까지 지금 끌어올리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지만 하지만 좀 반등이 잠깐에 그칠 것이고 반등을 할 때마다 비중을 줄여보자라고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언론 보도를 보면요. 중국의 지식층과 부유층이 계속해서 중국을 나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갑자기 중국을 탈출한 속내가 뭔지 궁금한데 좀 선호하는 나라가 따로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는 안전부를 중심으로 해서 부자들의 자산이 해외로 도피되는 것을 엄격하게
지금 막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올해 들어서 중국의 부자들 같은 경우에는 자산이 100만 달러 이상 해외로 유출시키고 이민 갔던 사람이 13,500명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세계에서 가장 많은 수치가 되고요. 이들이 선호하는 국가는 아무래도 싱가포르나 UAE, 호주 같은 나라가 된다고 합니다. 호주나 싱가포르 같은 경우에도 중국 이민자를 좀 선호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투자형 이민인데다가 고용 창출 계획까지 제출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문제는 이제 중국의 지식인들 같은 경우에는 계속 이런 해외 이민 붐이 불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시진핑 정부 하에서 부유층에 대해서 재산 몰수를 한다든지 공동 부유론에 따라서 기부를 강요하는 것도 있지만 부자들에 대해서 시기를 하는 일이 촉구라는 심리가 강해지면서 중국의 사정 당국뿐만 아니라 세무 당국들이 부자들에 대한 괴롭힘이 계속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중국 부자들 같은 경우에는 도쿄뿐만 아니라 우리 서울에서도 가격이 40억 원 정도에 달하는 초호화 아파트를 많이 선호한다는 측면에서 내년에도 중국 부자들의 서울 아파트 투자 붐들이 계속 일어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런데 여기서 좀 궁금한 부분이 중국 부자들은 어떻게 이렇게 많은 돈을 해외로 유출을 할 수 있나요? 네, 중국 간부들을 중심으로 해서 해외 이민들을 상당히 많이 가고 있는데요. 중국 간부들 같은 경우에는 특혜를 주고서 기업들로 하여금 해외에서 가족, 친지 명의 이름으로 돈을 좀 받는다고 합니다. 상하이나 선전을 보면은 불법 환전업자들이 있는데요. 이들에서 일정한 리베이트만 주면은 언제든지 자금 이동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고요. 또 기업인들 같은 경우에는 수출입 송장을 위조하는 수법도 쓰고요. 또 해외 부동산을 투자하기 위해서 국내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는데 그런 측면에서 해외의 자금을 좀 유치시키기도 한다고 합니다. 특히 부자들 같은 경우는 마카오나 그리고 해외에 있는 도박장에 칩들을 많이 중국에서 위엔화로 사기도 하는데요. 블루칩이라든지 골든칩 같은 경우 샀을 경우에는 최대 칩 하나에 100만 달러 이상의 자금이 유출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특히 젊은 층들을 중심으로 해서는 해외에 많이 나가고 있는데요. 이들 같은 경우는 금을 지니고 나간다든지 아니면 비트코인과 같은 암호화폐를 통해서 자금을 유출시키기도 한다고 합니다. 개인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많은 자금이 아니다 보니까 외화를 갖고 나가는 이런 수법도 많이 이용해서 쓴다고 합니다. 네, 일단 현금을 카지노 칩이나 혹은 이제 비트코인 같은 가상자산을 바꿔서 좀 돌려서 좀 내보내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8년 전에도 중국에서 자금이 대규모로 빠져나가게 되면서 주식시장이 좀 폭락을 하고요. 인민은행이 전격적으로 위안화 평가 절하를 단행하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사태가 재현되지는 않을까요? 네, 중국 같은 경우는 2003년 전후를 시작으로 해서 자금 유출이 됐고요. 2013년부터는 아주 본격적으로 유출이 되면서 매년 500억 달러 이상의 자금이 유출이 됐는데요. 이 때문에 위엔화 환율 같은 경우에는 2015년 11월부터 2016년 1월까지 3개월간 위엔화 같은 경우는 1달러에 6.3위엔에서 6.5위엔까지 갑작스럽게 급등을 했고요. 또 환율 방어를 위해서 3개월간 무려 3천억 달러에 달하는 외화 보유고를 쓰다 보니까 중국 정부가 다급하게 여러 가지 규제 조치를 발동을 시켰습니다. 이 때문에 현재 중국에서는 부자들뿐만 아니라 기업들의 합법적인 해외 투자 활동도 지정학적 위험이 아닌 상황에서는 투자를 상당히 좀 삼가하고 있고요. 또한 기업인들이 자산을 매각했을 경우에는 인민은행 안에 자산 추적팀들이 즉각 이를 추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과거와 같은 위엔화 절하라든지 대규모 외화가 해외로 유출되는 사건들은 좀 막지 않을까 보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내년도에도 위엔화는 현재 1달러에 7.1위엔에서 움직이는데 최대 7.3위엔 그리고 최소 6.9위엔 선에서 박스권에서 좀 변동성을 좀 띌 가능성이 있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철저하게 자금을 감시하면서 대규모 자금 이탈은 방지할 것으로 보이고 위안화 역시도 박스권에서 움직일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또 내년에는 세계 각국에서 중요한 대선들이 치러지게 됩니다. 당장에는 내년 13일에 대만의 총통 선거가 예정이 되어 있는데 이 대만이 제2의 홍콩이 되질 않을까 우려가 됩니다. 일단 현재 좀 한 달 정도 남아있는 상황인데 선거 상황 어느 정도로 진행되고 있나요? 네, 대만은 1996년서부터 직선제가 일어났고요. 이 때문에 이제 8번째 대선이 치러지게 되는데요. 이번에도 여전히 그 여당이 우세하다고 합니다. 현재 라이칭더 그 후보 같은 경우에는 지지율이 그 36% 정도까지 올라왔고요. 현재 그 강력한 그 경쟁자였던 야당 같은 경우에는 단일화 협상이 결렬이 됐습니다. 이 때문에 현재 그 국민당 후보 같은 경우에는 지지율이 32% 정도로 오차 범위 안에서 여당이 좀 앞서 나가고 있고요. 또 여당 같은 경우에도 이런 그 지지율이 흔들리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가 러닝메이터로 지금 출마가 되어 있는 샤오메이천 같은 경우에는 중국의 젊은 층들뿐만 아니라 여성들이 상당히 선호하는 후보가 된다고 합니다. 나이는 지금 52세로 상당히 젊지만 미국에서 콜롬비아 대학에서 정작 석사를 받을 정도로 상당히 열성적인 여성이고요. 또 이 여성 같은 경우는 대만의 미국 그 대사까지 역임할 정도로 상당히 활동적인 사람이라고 합니다. 이 때문에 현재 중국에서는 대만 독립이라든지 그리고 그 대만과 중국 간에 갈등이 불거질 것을 그 우려를 하는 그런 여론이 상당히 높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각 후보들은 현재 현상 유지 정책을 계속 발표를 하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앞으로 경제라든지 생활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이슈들이 더 부각이 될 뿐이지 중국을 좀 자극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이번에 그 대만과 그 중국 간의 선거 이후에 갈등이 부각될 여지는 그렇게 크게 높진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제 선거 이후에도 중국과의 갈등이 부각되지 않을 것이라고 정리를 해주셨는데 만약에 1월 총통 선거 속에서 대중국 강경 노선을 펴고 있는 여당인 진보당이 정권을 유지하게 된다면요. 동북아 지역에서 지정학적 리스크가 다시 불거지는 건 아닐지도 걱정이 됩니다. 대만 총통 선거 위해 양안 관계는 어떨까요? 라이 후보 같은 경우에도 대만 독립을 상당히 그동안에 외쳐왔던 후보인데요. 하지만 현상 유지 쪽으로 좀 돌아선 그런 분위기입니다. 이 때문에 독립도 통일도 원치를 않고 있다는 이야기를 계속 해주고 있는데요. 중국 입장에서는 핵심적인 이익 부분과 관련해서 현재 중국이 손아귀에 쥐지 않는 부분들이 센카쿠 열도 문제와 대만 문제라고 합니다. 이 때문에 대만의 그 독립을 염원하는 그런 목소리가 커진다면 아무래도 대만과 관련해서는 군사적 봉쇄 전력을 쓸 가능성이 크지만 현재 그 대만이 현상 유지 정책을 쓴다는 점에서 선거 이후에는 사탕과 채찍 정책을 쓰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사탕 정책이라는 것은 금수 조치를 계속 조금씩 해제시키면서 중국 편에 좀 쓰게 하는 이런 입장이고요. 또 채찍 정책이라는 것은 중국의 목소리 독립과 관련된 목소리가 높아진다면 군사적 긴장감을 좀 고조시키면서 대만 내 여론을 좀 쿨다운시키는 정책을 쓰는데요. 이런 정책이 내년에도 계속 이어진다는 점에서 우리 입장에서는 중국도 대만 편에 들지 못하도록 여러 가지 그 무역과 관련된 제재 조치들을 계속 발동시킬 가능성은 항상 내포되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우리나라 역시도 무역과 관련된 제재를 발동할 가능성이 있겠다라고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미중산업경제연구소의 조용찬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오늘장 내일장 1부에서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잠시 후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